실리콘밸리에서 역대급 돈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픈 AI 기업 가치가 1년 만에 15배 폭등했고, 비상장 AI 기업들이 2에서 3개월마다 펀딩을 받으면서 밸류가 2배씩 뛰고 있거든요. 2026년부터 슈퍼 IPO 러쉬가 시작되면 AI 시장 전체가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그런데 진짜 게임 체인저는 따로 있어요. 피지컬 AI가 본격화되면서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주도하지만 그걸 움직이는 관절과 모터는 한국이 만드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돈의 흐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이 지금 돈을 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오픈 AI, 엔트로픽, 데이터브릭스 같은 대형 AI 기업들의 가치가 5배에서 10배씩 뛰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은 1에서 2년마다 펀딩을 받는데 지금은 비정상적으로 2에서 3개월마다 펀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번 펀딩할 때마다 기업 가치가 2배에서 5배씩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버블이냐는 우려도 있지만 닷컴 버블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기대감으로만 올랐다면 지금은 실제 매출이 밸류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미국 기업들이 AI로 매출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는 게 실제로 증명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직전까지도 펀딩이 계속됐고 아직 개화할 여지가 많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산업적으로 갈 길이 여전히 멀다는 거죠. 특히 미국 포춘 500 기업들이 AI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실제 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했어요. 이게 투자자들한테는 확실한 신호가 된 겁니다. 오픈 AI가 가장 극적인 사례입니다. 2024년 10월에 기업 가치가 570억 달러였는데 2025년 12월 말에는 8,300억 달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상장사 전체를 놓고 봐도 톱 수준이에요. 2026년에서 2027년에 상장한다고 하는데 1조 달러를 넘어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들도 챗GPT를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수많은 AI 에이전트 회사들이 챗GPT를 가져다가 자기들 모델을 돌리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2025년 말 디즈니가 1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맺은 협력입니다. 디즈니가 오픈 AI의 영상 생성 AI인 소라에 자기들 캐릭터를 쓰기로 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가 단순 툴이 아니라 지식 지산권의 무대가 됐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아 썼다면 앞으로는 AI 생태계 안에서 디즈니 캐릭터로 콘텐츠를 만들고 그게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미키마우스나 마블 캐릭터를 AI로 생성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건 콘텐츠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변화입니다. 오픈 AI는 이렇게 자기들만의 유니버스를 만들어가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게 디바이스까지 이어질 거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2026년 가장 큰 화두가 될 IPO는 엔트로픽입니다. 2025년에 기업 가치가 3,500억 달러까지 올라갔고 이미 상장 준비 중이거든요. 오픈 AI도 준비 중이라 2026년 안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생성형 AI가 처음으로 공개 시장에 들어가면 모든 AI 기업 가치의 잣대가 될 겁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잘 나가느냐에 따라 수많은 AI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IPO 시장 역사상 가장 큰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일반 투자자들도 직접 AI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상장하면 공개 시장에서 더 많은 자금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회사가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지는 거죠. 앞으로 1에서 2년은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는 구조거든요. 먼저 치고 나가는 회사들이 밸류가 올라가면 낙수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재밌는 건 이런 대형사들이 받은 자본으로 또 다른 AI 회사들에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유니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최근 메타가 스케일 AI를 인수했고 엔비디아가 런웨이를 인수했습니다. 빅테크 회사들도 헤게모니를 빨리 쥐고 싶은 거거든요. 이 회사들은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 1년 예산보다 더 큰 밸류를 갖고 있어서 몇십조 정도 회사 인수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필요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AI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빅테크 회사들도 대규모 레이오프를 했는데 회사 매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비용은 줄어들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전문직에서 먼저 일어났고 요즘은 육체 노동 쪽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입 변호사들이 하던 자료 정리, 초안 작성 같은 일을 AI가 대체하고 있거든요. 컨설턴트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파트너 컨설턴트가 중간급 신입 컨설턴트를 군단처럼 거느렸다면 요즘은 파트너가 2에서 3명만 데리고 AI를 구독해서 PPT 만들고 분석하고 자료 정리하는 겁니다. 디테일한 작업은 AI가 대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경험 많은 고급 관리자들이 필요해지고 있어요. AI는 신입 직원보다 임원들이 더 잘 씁니다. 큰 그림을 보기 때문에 AI한테 일 시키듯이 명령하면 더 좋은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펀더멘털을 많이 쌓고 더 많이 알아야 AI를 더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고급 일자리만 위협받는 게 아닙니다. 2026년 진짜 화두는 피지컬 AI예요. 단순 노동도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왔거든요. 아마존이 2026년을 로봇 생산의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물류 현장에 디지트 로봇을 본격 투입하면서 피지컬 AI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는 걸 증명했어요. 상하차, 택배 운송 같은 데서 점점 더 사람을 대체해 갈 겁니다. 휴머노이드가 최근 화두가 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인력 부족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단순 노동을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둘째는 이틀 배송에 익숙해진 소비자 때문이에요. 오늘 클릭하면 내일 받고 싶은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이걸 원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일자리를 감당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점점 나이 많은 사람들이 2교대까지 하게 되고 부상 위험도 있고 펑크나면 이틀 배송이 안 될 수 있거든요. 모든 공간은 사람 시스템에 맞춰져 있습니다. 선반 높이도 사람에 맞춰져 있고 기존 시스템이 사람이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바퀴 달린 휘령 로봇도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전선도 있고 바퀴 때문에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요. 휴머노이드가 다니면 사람이랑 동일하게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인력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피지컬 AI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현대정차그룹이 CES 2026에서 아틀라스 양산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삼성과 LG도 AI 팩토리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주도하지만 그걸 움직이는 관절과 모터는 한국이 만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조업이 강한 한국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실제로 한국 부품 업체들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글로벌 로봇 기업들의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부품 공급자로만 남을 것인지 아니면 플랫폼 사업자로 도약할 것인지입니다. 다만 전체 로봇을 만드는 건 다른 문제예요. 하드웨어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발전해야 하는데 소프트웨어는 결국 다 AI입니다. 한국이 생성형 AI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냉정하게 앞서가는 분야는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부품이나 파츠 쪽에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모터, 카메라, 여러 구조물들을 한국 회사들이 이미 미국에 납품하고 있어요. 피지컬 AI는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현장에서 쌓느냐가 승패를 가르거든요. 학습 방식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실제로 로봇을 현장에서 써보면서 데이터를 넣어주고 적용하고 오류 잡는 거고 둘째는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로봇한테 학습시키는 겁니다. 일반 AI보다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제한적이라 피지컬 AI는 학습이 쉽지 않아요. 속도가 우리 생각보다 빠르게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류산업이 가장 1차원적이고 단순 노동이면서 사람 구하기 어려운 직종이라 가장 먼저 쓰일 거예요. 글로벌 물류 회사들이 자동화를 노력하고 있는데 결국 사람이 들어가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로 옮긴다거나 A에서 B 공간으로 옮길 때
최소한으로 사람이 필요한데 여기에 휴머노이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마존이 디지트를 본격 투입한 건 물류에 최적화된 로봇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로봇도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장시간 반복 작업을 할 수 있는 내구성이 중요해요. 100kg, 200kg 들 수 있어도 굳이 물류에서는 그렇게까지 필요 없습니다. 큰 힘을 내려면 배터리 소모가 많거든요. 20에서 25kg만 들게 하고 반복적인 행위를 하면서 내구성을 높이는 게 물류 최적화예요. 아마존이 쓰면 전 세계 물류 회사들이 가져다 쓸 유인이 충분합니다. 사람은 관리해야 할 부분이 많잖아요. 부상 위험도 있고 인력 관리도 있고 단순 노동하는 사람들은 계약직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존은 당장 사람을 대체하겠다기보다는 사람과 같이 일하다가 누군가 결근하면 대체 인력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쓸 거예요. 다만 수년 지나면 로봇 대체는 점점 늘어날 겁니다. 테슬라 FSD는 휴머노이드가 유통에 도입됐을 때 운송 운반에서 역할을 발휘할 수 있어요. 테슬라의 강점이 자동차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 유니버스에는 xAI가 있거든요. 7개 생성형 AI 회사 중 하나예요. 테슬라 사용자들이 많은 데이터를 이미 보내고 있고 xAI가 분석하고 좋은 운행을 할 수 있게 연산하고 데이터를 쌓아가는 선순환 효과가 있습니다. xAI 경쟁력을 그대로 FSD에 적용할 수 있어서 따라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삼성전자 임원 인사의 키워드가 AI, 로봇, 반도체 세 가지였습니다. AI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면서 뒷받침되는 게 반도체 인프라고 실제 세상에서 구현하는 게 피지컬 AI 로봇이거든요. 이 키워드가 너무 중요한데 여전히 AI입니다. 상장사뿐 아니라 비상장사도 같이 봐야 하는 게 결국 다 엮여 있거든요. 엔비디아 젠슨 왕이 실적 발표 때마다 이슈를 얘기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것만으로는 AI 시장 퍼즐을 다 맞추기 어려워요. 중요한 AI 회사들 뉴스를 잘 챙겨보고 퍼즐을 끼워 맞춰서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예측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생성형 AI에서는 뒤처졌지만 피지컬 AI에서는 제조 강국의 이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아틀라스, 삼성과 LG의 AI 팩토리 투자는 한국이 단순히 부품 공급자가 아니라 플랫폼 주도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요. 데이터를 빨리 쌓는 회사가 승리한다는 원칙은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관절과 모터로 세계 시장을 장악할 것인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인가? 한국 기업들은 어떤 전략으로 AI 시대의 주도권 경쟁에 뛰어들어야 할까요?